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이제 이 말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우리 수능 특강이 이제 막 몇 페이지 안 남은 거 너네 막 느껴지니? 잡아봐. 이거 뭐 몇 장 안 남았어. 곧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끝내게 돼요. 얼마나 기쁠까, 그치? 뿌듯하지. 이미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나가 봤을 때 참 뿌듯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전체가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시간들 잘 해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재 강의만 듣고 끝나는 거 절대 아닌 거 알지? 마지막에 선생님이 연계를 대비한 심화 강의 제작해서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지 말고 교재 다 풀었다 이러고 놀면 안 된다. 알았죠? 자, 오늘은 우리 192쪽이에요. 자, 모의평가 3회 둘째 마당에 뒷부분 비문학 지문 2개 남은 거를 풀어볼 차례죠. 자, 192쪽 보시면 예술 지문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술 지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문제가 정해준다라고 얘기했지. 자, 문제 살짝 살펴보자. 세 문제 있어. 얼마 안 되네. 자,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일치 문제야. 그런데 이 내용일치 문제에 특징이 있네. 뭐야? 자, 선택지를 보세요. 어떤 말로 시작하지? 18세기에는, 19세기에는, 20세기에는 이런 말로 시작하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 글은 18세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19세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20세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겠구나. 감이 오지? 이 정도면. 그지?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세요. 자, 위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내용이 뭔가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즉, 글의 내용을 전체를 다 포괄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딱 집어주고 있는 그런 표제와 부제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1번은요.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사례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글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술 지문은 여러분이 뭐 이제 어렵지 않지. 그지? 뭐 가끔 용어가 어려울 때, 뭐 좀 또띠 이렇게 들릴 때, 그럴 때 어려운 거지. 이번 지문은 뭐 여러분 굉장히 쉽게 풀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통시적인 그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런 흐름으로 돼 있다는 걸 미리 좀 예상하고 들어가면 진짜 어렵지 않은 지문이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자. 자, 음악 연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특히 18세기부터 나왔잖아. 그치? 자, 18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음악 뭐에 대해서? 연주에 대해서. 자, 연주라는 게 뭐지? 선생님도 가끔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죠? 나의 다음 연주를 너희가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선생님은 계속 부담을 느낄 뿐이야. 자, 하고 있어 그래도. 자, 이 연주라는 거. 연주. 선생님 가끔 이런 연주도 하고. 전에 예전 선생님 화면에서 검은고 연주 막 이런 거 보여준 적 있잖아. 말도 안 되게. 자, 이런 연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주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게 18세기 음악 이론 분야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대. 자, 그러면 18세기에는 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이 분야 연구의 획기적 성과는 음악 작품의 연주를 지칭하는 개념인 연주가 생기면서 나타났다. 자, 봐봐. 여기에 따옴표가 돼 있어. 그지? 자, 따옴표가 돼 있는 데다가 그 옆에 보시면은요. 연주라는 용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결국 연주란 뭐? 정의를 하고 있잖아. 즉 18세기에서는 이 연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주라는 용어의 개념이 뭐냐? 연사가 원고를 읽듯이 악보를 객관적으로 소리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하였다. 자, 일단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연주에서. 자, 객관적이라는 거. 악보를 객관적으로 소리로 만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수나 기악 연주자와 음악 작품 사이를 객관적 관계로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작품과 그리고 연주자의 사이를 객관적인 관계로
고정시켜 이해하였던 음악 연주는 수사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자, 연주자와 웅변가의 유사성은 18세기 대부분 연주 이론서에 언급되었다. 이 분야의 주요 저서를 남긴 크반츠는 음악을 웅변에 비유하면서 훌륭한 연주는 얘들아 훌륭한이라는 말에는 가치가 담겨있지 그치? 자 가치가 담겨있는 말은 역시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연주 좋은 연주가 무엇이냐 훌륭한 연주가 무엇이냐 바로 명확한 소리로 자 명확한 소리로 청중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청중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바로 18세기 연주의 개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두 번째 단락 보자. 그렇다고 당시가 언제야? 18세기야. 18세기 음악 연주에서 다양성이 허용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그 얘기는 뭐다? 자, 이때는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다양성이 허용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 그랬어. 자, 18세기 음악과 수사학의 중심을 이룬 미학은 영향미학 또는 감정이론으로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사나 연주자가 언어의 힘 또는 음악의 힘을 통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기지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연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즉, 연주자는 자신의 주관, 감정 자체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즉 드러내서는 안 되죠. 왜? 객관적인 거니까. 주관을 드러내서는 안 돼. 연주자의 주관, 연주자의 감정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청중의 감정이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연주자는 자신의 주체를 버려야 했죠.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고 연주하는 작품이 표현하는 감정에 빠져서 즉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헷갈리지? 써놔야겠다. 자, 연주자의 감정이 아니라 그 작품 자체가 나타내는 감정에 푹 빠져서 그 감정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 그러나 이제 뭐가 나오겠니? 19세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여기에서 문제 살짝 해결해가면서 갑시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9번 문제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우리가 9번 문제를 살펴보면서 아, 이 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된 글일 거야 라고 짐작할 수 있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의 글을 뭐라고 하니? 자, 이런 관점을 뭐라고 하죠? 시대를 쭉 이어가는 그런 관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는 관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가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관점이 뭐야?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통시적 관점이죠. 통시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통시적 접근이란 뭐야?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접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글의 구조를 우리가 통시적인 구조, 또 통시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맞춰주자는 얘기지. 18세기에는 이랬다. 라고. 그러면 9번 문제에 1번을 보세요. 자, 18세기에는 연주자와 음악작품 사이의 관계의 객관성을 강조하였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1번 맞네요. 그쵸? 자, 2번. 18세기에는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연주가 이거잖아. 그치? 자,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연주가 좋은 연주로 평가받았다. 자, 1, 2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자, 그러나 자, 18세기에는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그런 좋은, 훌륭한 그런 연주였는데, 자, 그러나 연주론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변화는 1800년을 전후로 하여. 자, 얘들아, 1800년을 전후로 한다. 자, 1800년 이후는 뭐지? 19세기야. 자, 그러면 19세기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미학적 경향이 영향미학에서 작품미학으로 바뀐다 그랬죠. 아까 18세기에는요, 영향미학 또는 감정이론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자, 영향미학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 작품미학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작품이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집중했던 미학적 평가.
18세기의 평가죠. 그죠? 자, 18세기의 이런 미학적 평가는 가사나 표제 같은 음악 외적 요인이 연관되지 않는 순수 기악음악, 즉 교향곡, 소나타, 협주곡과 같은 절대 음악의 탄생과 더불어 그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다. 또띠또띠 한다.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 부분은. 어쨌든 작품 자체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뭐? 청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음악 작품은 작곡가로부터 분리됐다. 자, 작품은 작곡가와 어떻게? 분리돼서 끊어져 버렸어. 자, 그리고 그 자체로서, 즉, 이 작품 자체가 어떤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 때문에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자, 아까 18세기에는 다양성이 허용됐다?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19세기에는 다양성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양하게 재구성해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주하고자 하는 음악 작품을 현대 시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고 시도한 현대적 편곡 연주라는 새로운 연주 유형이 등장하게 된다. 음악 작품이 독자적인 미학적 내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여, 그렇지? 자, 고유한, 자, 독자적인, 같은 말 아니야. 그죠? 자, 독립적이라는 거지. 얘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가, 가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부터 음악 연주는 해석으로 이해된 것이다. 자, 봐봐. 따옴표가 돼 있어. 아까 18세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였죠? 연주라는 개념이었어. 그 연주라는 개념이 19세기에 오게 되면은 어떤 개념으로? 자, 해석이라는 개념으로 대치된다라는 거죠. 자, 이전에는 연주가 중요했다면, 즉 명확한 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뭐야? 연주가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19세기의 내용이겠죠. 왜? 다음 단락은 어떻게 되니까? 이러한 변화는 20세기의 상황과 함께 하면서 20세기로 넘어가 버리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자 9번에 3, 4번을 해결하고 가자. 자, 3번 봐. 19세기에는 음악 작품의 독자적 가치 여기 있네. 그치? 자, 독자적인 가치에 의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맞고요. 자, 4번. 19세기에는 작곡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 아까 선생님 써놨지? 작곡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 끊어놨잖아. 분리됐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4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긴밀한 것으로. 긴밀하다는 건 뭐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 그치? 긴밀한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 예지. 그치? 자,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5번은 편한 마음으로 보면 되는 거야. 자, 20세기로 갑니다. 자, 이러한 변화, 어떤 변화일까요? 자, 뭐야? 해석이 중요해지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변화는 20세기의 상황과 함께 더욱 두드러졌다. 전축 녹음기의 발명 이후 음반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음악 연주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직접적인 음악 감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음반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음악회에 가야 되죠. 그렇죠? 오페라에 가야 되는 거고. 연주회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반이 생겼으니까 뭐야? 집에서도 그 연주들을 다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례적인 현상이었던 연주는 즉 공연에서만 가능했던 연주는 한 번 공연을 하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음반의 활성화를 통해 녹음이 되죠. 녹음됐던 거는 계속해서 틀면 계속해서 들을 수 있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지?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연주됐던 걸 지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뭐 무슨 오스트리아, 빈, 이런 데서 연주한 거를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제작된 음반은 고도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 실제 연주와 거의 가까운 생생한 음을 재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일단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원인은 뭐냐? 자, 음반이 활성화됐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는 뭐지? 또한 음악 인구의 증가. 자, 음악 인구. 즉, 예전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음악을 즐겼다면 이제는 많은
대중들도 음악을 즐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인구의 증가, 그리고 또 뭐 전문화 경향에 영향을 받아 자, 작곡가와 뭐 연주가의 뭐 분리, 역시 얘네들도 분리돼 버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작곡가와 연주가의 분리가 정형화됐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연주자 가운데서도 장르나 시대 또는 작곡가에 따른 전문 영역이 세밀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연주를 일종의 해석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었다. 자, 지금 우리가 개념이 있었잖아. 18세기에는 연주라는 개념이 중요했어. 19세기에 해석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 20세기에는 그 해석이라는 그 견해가 일반화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역시 20세기에는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른 연주와 구별되는 뭐? 독자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독자성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주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들과 똑같은 연주를 하면 안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서 뭐야? 독자성 있는, 즉 개성 있는 연주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세기 들어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자, 이중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들음과 동시에 이 사람이 해석한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번에 5번. 20세기에는 연주자의 개성적인 음악 연주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자, 연주자의 개성, 그지? 그리고 독자성,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아까 4번 찾아놨었고요. 자, 10번은 뭐니? 자,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죠. 자,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뭔데? 연주라는 것이 어떻게 그 개념이 변해 갔느냐라는 거잖아. 연주론의 변화 와 관련된 내용이 일단 제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연주론의 변화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몇 번?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야. 그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답이 될까? 답은 2번밖에 안 되겠죠. 왜? 지금 글 자체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가면서 연주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지.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연주론 변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변화의 원천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를 캐고 있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안 되겠지. 4번 또 뭐야? 음악 연주의 변화와 음악 감상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연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연주 개념의 변천 과정, 이게 표제가 되어야겠고요. 부제 확인해 봅시다. 연주와 해석에 대한 설명. 그치? 18세기에는 연주라는 개념, 그 다음에 19세기에 등장한 해석이라는 개념, 그 해석이라는 개념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반화되었다.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됐죠?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자, 11번은 사례 적용해보는 문제야. 자, 사례가 일단 어떤 사례인지 볼까? 자, 보기. 바그너는 1873년 바이로이트 개관 기념으로 베토벤의 9번 심포니를 직접 지휘했는데 이때 그는 이 작품을 수정해서 연주했다는 거야. 감히 베토벤의 음악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베토벤의 음악을 나름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자, 악보에 있는 것을 충실히 전달하는 연주가 아니라 연주가의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바그너는 자신의 글 베토벤 9번 심포니 연주에 관하여에서 자세히 논증하였다. 자, 그는 베토벤이라는 한 거장의 의도를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작품의 편곡 수정이지, 그치? 연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1번, 베토벤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그가 작곡한 관현악곡의 음향적인 조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토벤이 청각장애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바그너가 극복을 하고자 했다는 거지. 두 번째, 베토벤은 금관악기를 사용할 때 악기의 한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즉 금관악기, 당시의 악기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좀 무리한 그런 곡을 작곡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니? 삑사리가 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치? 되게 웃길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웅장하게 막 들어가는데 빠바바바 삑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니? 그치? 자, 그래서 한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바그너 당시에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 악기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한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관악기도 주요한 선율의 흐름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거고요. 그쵸? 해석 위주의 어떤 그 연주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베토벤이라는 작곡가와, 그죠? 그리고 바그너라는 연주가는 서로 분리되어 있죠. 그쵸? 이 사람의 음악과 이 사람의 음악은 완벽하게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바그너는 베토벤의 9번 심포니를 연주하기보다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1번 맞지? 자, 2번 바그너는 베토벤과 9번 심포니를 분리시켜서, 자, 이건 뭐야? 자, 베토벤과 9번 심포니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자, 작곡가와 작품을 분리시켰다라는 얘기잖아. 자, 작곡가와 작품을 분리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해석이죠. 그죠? 이게 어디 나와 있었니? 작곡가와 작품을 분리시킨다. 세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자, 어디 갔냐? 3번. 자, 바그너는 9번 심포니 편곡 연주를 통해 바그너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뭔 소리야? 바그너 당시의 시대적 한계가 아니라, 자, 베토벤 시대의 어떤 악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바그너가 뛰어넘은 거죠. 바그너 당시에 무슨 시대적 한계가 있겠니? 그지?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야. 3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4번 봅시다. 자, 바그너의 9번 심포니 연주는 다른 연주자의 연주와 차별되는 독자성을 갖고 있겠다. 자, 연주를 해석으로 보는 관점은 뭐야? 독자성을 중요시하지요. 자, 그러니까 4번에서 바그너의 9번 심포니 연주가 다른 연주자의 연주와 차별되는 독자성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은 뭐야?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5번 봅시다. 자, 바그너의 9번 심포니 연주는 베토벤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인 동시에 이게 뭐야? 아까 우리가 마지막 줄에서 읽었던 거죠. 20세기 들어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래잖아. 즉, 우리는 베토벤의 음악을 감상함과 동시에 바그너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타임이에요. 자, 오늘 명언은요, 우리 오정은 학생이 올려줬어요. 우리 정은이는 특이하게 가족들의 명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은이의 어머니와 할아버님의 말씀이 오늘 소개가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은이가 진심으로 이제 올린 명언 타임은 이거고요. 할아버님의 명언은 재밌다고 올렸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듭니다. 보시죠. 밤에 6시간 자는 것 말고 학교에서 더 자면 80년 인생 중에 30년은 자는 거다.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은이네 어머니, 정은이네 외할아버지 말씀 중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자게 되면요. 하루 24시간 아니니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확 와닿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내가 잠을 자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잠은 자야 돼. 밤에 자세요. 자야 될 때 자라는 말이지.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는 좀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하고 있어. 밤에 지 혼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막 밤 새고 나서 학교 가서 자고. 결국 여러분은요, 그때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될 시간에 딴 걸 하는 거예요. A 할 시간에 B 하고, B 할 시간에 C 하고, C 할 시간에 A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A, B, C 그 어느 것도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야 될 시간에 자고요. 깨어있을 시간에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 언어생활 지문인데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봐봐. 언어생활 지문은 얘들아 우리한테 어떤 원리, 이론 뭐 이런 거 주지 않니? 그치? 그리고 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반드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 보인다. 말만 어려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면 얘를 살짝 봐. 이런 거 어디 있을까? 문제 있다고. 자, 12, 13, 14번 문제 살짝 한번 볼게요. 12번. 글쓴이의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지어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봐봐. 쌀 하나, 쌀 한 포대, 물 한 모금, 섬, 봉지, 학생 한 사람, 사과 한 상자, 사과 한 무더기. 이걸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니? 우리가 뭔가를 세는, 그쵸? 그런 단위에 대한 내용인가?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단위, 혹은 그런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아니면 셀 때 사용하는 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인 듯 하지요. 자, 13번 봅니다.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뭐야? 사례 적용 문제죠. 보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봐. 커피 둘, 커피 두 잔, 빵 둘, 빵 두 개. 그래, 뭔가를 지금 세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세는 거에 대해서 이번 지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고마운 문제네. 왜? 가나다라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물론 5개 중에 하나는 틀려. 하지만 4개는 맞는 얘기란 말이야. 대충 봐봐 그럼. 자, 분류사의 개념과 기능? 핵심 개념 이거겠네. 자, 분류사라는 거에 관련된 지문일 거야. 그래서 그 개념과 기능을 첫 번째 단락에서 밝혀주고 있고요. 두 번째, 자연스러운 수량사 구성. 분류사뿐만 아니라 수량사라는 말도 나오네.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개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수량사 구성을 이루는 일반 명사와 분류사의 차이. 뭔가 이 분류사가 수량사 구성을 이루는 것 같네. 그런데 얘를 이루는 것이 자, 수량사 구성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분류사뿐만 아니라 일반 명사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를 그래서 제시해주고 있겠구나. 얘가 이제 맞는 설명이랑 가정하에,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분류사의 존재 의의. 얘가 역시 중요한 거였어. 얘가 왜 필요하냐. 자, 그 다음에 5번. 실제 언어생활 속 일반 명사의 분류사적 기능과 분류사의 의의. 여기 나와 있는 일반 명사. 어쨌든 요런 개념들이 일단 대표적인 이 지문의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분류사라는 건 우리가 처음 들어봐. 그치? 처음 들어. 뭐 명사, 동사 이런 품사들의 이름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 품사는 딱 정해진 거거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에는 9개의 품사가 있는데 자, 그 품사 외에 분류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얘는 품사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그 지문 읽기 전에 수정 좀 하고 가자. 네. 자, 교재 정오표 새로 올라온 거 혹시 봤나 모르겠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이 지문과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수정하고 갈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고쳐놓은 사람들은 지금 쌤이 얘기해 줄 테니까 고치도록 하세요. 자, 일단 어디를 고치냐면은, 나단락 봐봐. 자, 나단락의 맨 밑에 줄. 자, 나단락의 맨 밑에 줄 보면 자, 이들이 분류사에 의해라고 돼 있지. 자, 분류사에 의해 자, 수량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분류사와 에 사이에 넣을 말이 있습니다. 좀 많아요, 얘들아. 좀 길어. 잘 써. 자, 분류사 에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분류사 또는 자, 분류사 또는 분류사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 좀 길죠? 자, 분류사, 즉 분류사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류사 또는 분류사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에 의해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 걸리는 말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는 거지. 문제에 가서도
더 고치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뭘 고쳐주시냐 하면은요. 자, 12번 봐봐. 자, 12번에 보면은, 자, 1번. 자, 1번에 오른쪽 그 칸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포대와 같은 분류사.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포대와 같은 분류사가, 자, 이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고치냐? 자, 포대와 같이. 자, 포대와 같이. 자, 분류사가도 고쳐야 돼. 자, 분류사가가 아니라 분류사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가. 아, 다 쓰고 보니까 얘랑 똑같네요. 괜히 썼네. 자, 포대와 같은 분류사가가 아니라 포대와 같이 분류사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가 이렇게 고쳐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 개 더 있어. 한 개만 더 하자. 자, 13번에 보시면은요. 역시 1번이에요. 자, 1번에 보면 자, 분류사 없는 이 있고 분류사 있는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두 군데 다 똑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분류사 없는 혹은 뒤에 나와 있는 두 군데 모두 이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 요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 부분. 요거요. 자, 요게 똑같이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사 또는 분류사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 없는 또 분류사 또는 분류사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 있는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다 삽입을 해주면 되겠어요. 됐지? 어우 정말 길었다. 요렇게 고쳐놓고 가도록 할게요. 불편을 초래해서 정말 미안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을 보시면 자, 분류사는 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셈의 대상을 단위로 수량화하는 기능을 지닌다. 뭔 소리인지. 자, 얘들아 언어생활 지문에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또띠또띠하다 이러면은요. 바로 사례를 그냥 찾아봐. 자, 밑에 줄에 예컨대라고 돼 있죠. 자, 예컨대라는 말이 뭐야? 예를 들어 말하건대라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를 보면 쌀 하나, 쌀 둘과 같은 수량사 구성은 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수량사 구성이라는 개념 쌀 하나, 쌀 둘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세는 그런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봐봐. 수량사 구성에 대해서는, 수량사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명이 더 어렵다는 거야. 그치? 자, 어려울 때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해. 우리는 그냥 어려운 건 패스해도 괜찮아. 자, 뭘 하냐? 자, 수량사 구성이라는 것은 자, 쌀 하나, 쌀 둘처럼 어떤 쌀이라는 이 자리에 다른 게 올 수도 있겠죠. 그쵸? 어떤 대상을 세는 그런 구조를, 그런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성은 국어에서 부적격한 수량 표시이지만 톨, 돼, 섬과 같은 분류사를 선택하면 아, 분류사가 뭔지 알겠지. 자, 분류사의 예시로 들어준 게 뭐니? 톨, 쌀 한 톨, 쌀 한 돼, 쌀 한 섬. 자, 무슨 얘기야? 셀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단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한 톨, 한 돼, 한 섬과 같이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써서 어떤 그 단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을 뭐라고 한다? 얘를 분류사라고 한다는 거지. 그치? 얘가 분류사야. 자, 그래서 이런 분류사를 선택하면 쌀 한 톨, 쌀 두 대, 쌀 두 섬과 같은 수량사 구성이 되어서 적격한 수량 표시가 되는 것이다. 아, 분류사란 단위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띠또띠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분류사는 셈이 가능하도록, 셈이 뭐야? 세는 거지, 그치? 세는 것, 한 개, 두 개, 세 개, 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셈의 대상을 단위로 톨이라든가 되라든가 섬이라든가 하는 단위로 수량화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로 명사가 지시하는 실체나 개념들, 즉 쌀이라는 명사가 있다면 이 쌀이 지칭하는 게 있잖아. 집에 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지시하는 실체나 개념들로서 그 실체나 개념에 대한 셈 행위는 그것들에 적합하게 선택되는 분류사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즉, 쌀에 적합한 분류사가 있다는 거죠. 쌀 한 마리? 이런 건 안 되잖아. 그치? 톨이나 되나 섬 같은 쌀에 적합한 분류사들을 사용해서 이런 수량사 구성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분류사의 개념과 기능을 소개해주고 있는 단락이 맞죠? 그쵸? 14번에 1번은 맞습니다. 자, 다음 나달락을 봅시다. 자, 그러나, 자, 딴소리 또 하고 싶네, 얘가. 자, 수량사 구성에서 분류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즉, 톨, 돼, 섬, 이런 것들이 겉으로 안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 수량사 구성은 분류사에 의한 수량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일단, 분류사에 의한 수량화 과정은 거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그 분류사가 생략됐다는 거지.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거쳤지만 나중에 그게 생략된 형태야. 또띠또띠하지? 계속 봐. 자, 쌀 하나 쌀둘이 일반적으로는 어색하지만 쌀이 일정한 용량의 포대 속에 넣어져서 취급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쌀을 포대로 파는 쌀집이 있어. 그럼 그런 데 가서는 쌀 하나 주세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쵸? 설마 포대로 팔고 있는데 쌀 하나 주세요. 아저씨가 한 톨 주시겠니? 그지? 자, 계속 봐. 자, 커피나 물과 같이 셀 수 없는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들이 커피 한 잔, 물 한 모금과 같이 자연스러운 수량사 구성을 이루게 되고, 그죠? 자, 커피나 물은 셀 수가 없죠. 그죠? 원래 이런 액체나 이런 거는 셀 수가 없는 거잖아? 하지만 한 잔이라든가 한 모금이라든가 이렇게 수량사 구성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커피 하나, 물 하나처럼 표면에 분류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수량사 구성을 이루는 것은 이들이 분류사 또는 분류사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에 의해 수량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커피 하나요? 여기 뭐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뭐 까라멜 마키아로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한 개. 커피, 알, 콩 한 개? 아니잖아. 그지? 이미 한 잔이라는 분류사에 의한 수량화 구성이 있었고 그걸 거친 다음에 잔이 생략된 거예요. 그죠? 우리 배달시킬 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집에서 배달을 가끔 시킨단 말이야. 전화를 해. 여기요, 뭐 몇 동 몇 호인데요.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 주세요. 아, 단무지도 하나 더 넣어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혼자 많이도 먹지? 자,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 달라고 했을 때 짜장면 그 한 가닥, 탕수육 그거 하나, 단무지 한 개 이렇게 주시겠니, 아저씨가? 아니잖아. 한 그릇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요? 뭐 여기 물냉 하나, 비냉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말을 해도 하나를 주진 않는다고요. 한 그릇을 주는 거지. 왜? 이미 분류사에 의한 수량화 과정을 수량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나달락은요? 뭐에 관련된 내용이니? 자, 나달락은 수량사 구성에서 분류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거는 왜 그런 것인가? 그죠? 자, 근데 지금 14번에 2번을 봐봐. 자연스러운 수량사 구성을 이루기 위한 요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수량사 구성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치? 분류사가 없는 경우, 분류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사실 그거는 그 분류사에 의한 수량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미 거치고 나서 생략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14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다를 볼게요. 자, 분류사가 셈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의 수만큼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명사는 수량화가 가능하다. 즉, 모든 명사는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명사에 대해 적당한 분류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분류사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명사로 하여금 분류사의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한다. 그게 얘겠죠. 그죠? 자, 분류사가 매번 존재해주면 좋은데, 자, 적당한 분류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분류사 말고 뭐 얘 중에서 빌려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게 뭐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셈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는 분류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다른 명사의 도움을 받아 수량화될 수 있다. 반면 분류사는 그 자체가 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도대체 이게 또 뭔 소리예요? 이거 완전 자, 또띠또띠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예를 찾으라 그랬죠. 그죠? 자, 예를 봅시다. 자, 예컨대 그 옆에 나와 있지.
뭐라고 돼 있니? 학생 한 명, 사람 한 명, 학생 하나, 사람 하나.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봐봐. 학생 한 명. 자, 사람 한 명. 자, 이때 보면 학생, 사람, 이거는 일반 명사죠. 그죠? 일반 명사니까 얘는 수량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 하나, 학생 둘, 학생 셋. 이렇게 셀 수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명, 두 명, 세 명 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 일반 명사들은요, 일반적인 그런 명사들은, 자, 얘네들은 이 자체가 셈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거는 분류사죠. 그쵸? 자, 이 분류사들은 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명사를 셀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얘 자체를 셀 수 있나요? 명 하나, 명 둘, 명 셋 이렇게 얘 자체가 이 자체가 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반면 학생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 학생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원래 이 자리에는 한 명이라는 말이 있었지, 그치? 즉, 분류사가 와야 되는 자리에 이 분류사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분류사가 와야 될 자리에 분류사 대신 뭐가 올 수 있다? 일반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는 사람 하나, 사람 둘, 얘 자체가 셈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분류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일반 명사로서 분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것, 즉 분류사의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분류사, 그치? 두 번째는 분류사의 역할을 하는 일반 명사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죠? 분류사는 그 자체가 셈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명 하나, 명 둘 셀 수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일반 명사는, 분류사 대신 쓰이는 일반 명사는 원래가 일반 명사이니까 셈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달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일반 명사는 수량사 구성에서 분류사의 전형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으나, 그치? 분류사의 위치에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가 놓일 수 있으나 거꾸로 분류사는 셈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위치에 놓일 수가 없다. 즉, 셈의 대상이 되는 명사는 어딨니? 이 위치잖아. 그치? 명이라는 말은 이 위치에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명 하나, 명 둘, 명 한 명, 명 두 명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반 명사는 분류사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분류사는 이 일반 명사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게 다달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4번에 3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니? 수량사 구성을 이루는 일반 명사와 분류사의 차이가 제시돼 있죠. 그 자체가 셈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3번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라달락 가자. 자, 수량사 구성이 분류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분류사의 위치에 일반 명사들이 오게 함으로써 수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자, 그냥 일반 명사들로도 수량화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이라는 말이 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명사를 사용해서 셈의 단위로 쓸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명이라는 분류사를 설정했냐는 거죠. 분류사는 왜 존재하냐는 거지, 굳이. 일반 명사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분류사가 존재하는 의의에 대한 단락이겠죠? 그러니까 14번에 4번 맞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분류사 마리, 돼, 섬 등은 계량에 의해 정해진 척도로서 셈의 객관적 표준이 된다. 의의는 이겁니다. 자, 분류사의 의의. 자, 분류사는 뭐가 된다? 객관적인 척도라는 거죠. 객관적인 척도가 된다. 그래서 그러나 이들 분류사 대신 일반 명사 잔, 병, 봉지 등을 사용하게 되면 환경이나 주체에 따라 수량화의 결과는 서로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얘들아, 말이라든가
되라든가 섬이라든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같은 양, 같은 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한 잔이라고 했을 때 물 한 잔만 줘. 자, 우리 집은 컵이 이만해. 물 한 잔 이만큼 준다? 어떤 집 가면 컵이 요만해. 요만큼 준다고. 그죠? 자, 똑같이 한 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객관적인 척도는, 객관적인 표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류사와 일반 명사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사의 의의는 그럼 뭐겠냐? 객관적인 표준이 된다라는 거지. 결국 분류사의 존재 의의는 수량화의 객관적 표준이 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요.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자, 실제 언어 소통의 현장에서는 분류사보다는 일반 명사들이 자주 쓰인다. 자, 셀 때 분류사와 그 자리에 일반 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인다고 했는데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얘가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자, 예컨대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를 산다고 했을 때 상자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또는 몇 킬로그램이 들었는지 모르면서도 쌓여있는 사과 상자를 보고 사과 한 상자에 얼마입니까? 하거나 사과 한 무더기에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좀 더. 자, 그러면 상자와 무더기라는 거는 뭐예요? 얘죠. 그쵸? 객관적이지 않죠. 상자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한 무더기에 사람에 따라서 많이 쌓을 수도 있고 조금 쌓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사과 한 개에 얼마입니까? 하고 분류사 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개라는 건 뭐야? 객관적인 표준이죠. 그 하나. 개체 하나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일반 명사들은 수량사 구성의 전형적인 위치에 나타남으로써 분류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며 분류사는 수량화의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척도나 단위로 남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4번에 5번 보세요. 자, 실제 언어 생활 속 일반 명사의 분류사적 기능과 그치 상자나 무더기 같은 거 얘기했죠. 그리고 분류사의 의의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4번의 정답 2번이죠. 자, 12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글쓴이의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지어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1번 보세요. 쌀 하나, 쌀 한 포대라고 했을 때 자, 쌀 하나와 쌀 한 포대는요. 일단 얘는 뭐니? 분류사가 없지요. 하지만 이 하나라는 이 이 지문의 내용에 의하자면, 특히 나달락에 의하자면, 자, 쌀 하나라는 말은 분류사는 없지만 이미 분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명사인 포대에 의해서 그런 수량화 과정을 거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한 포대에서 이 포대가 생략되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구체적인 사례와 연관된 설명 보세요. 수량화 구성은 포대와 같이 분류사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가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수량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쌀 한 포대,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량화 과정을 거친 거고요. 그쵸? 얘가 있으니까. 얘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친 거다라고 나달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죠. 자, 2번 물 한 모금. 자, 이 물 한 모금. 물처럼 셀 수 없는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들도 수량사 구성을 이룰 수 있다. 역시 나달락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커피나 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대상이지만 커피 한 잔, 물 한 모금과 같이 자연스러운 수량사 구성을 이루게 된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섬과 봉지라고 돼 있어요. 자, 섬과 같은 분류사는 자, 아까 이 섬은 분류사라고 지문에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에 비해서 봉지라는 것은 자, 이 봉지는 어디에 나와 있었지? 얘는 자, 라달락에 나와 있었죠. 이 봉지는 뭐냐 하면 일반 명사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더 객관적인 척도가 되는 건 뭐야? 얘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여기 3번에서 뭐라고 돼 있니? 자, 섬과 같은 분류사는 봉지와 같은 일반 명사에 비해 좀 더 주관적이다? 잘못된 거지. 그치? 봉지가 주관적인 거고 얘는 뭐다? 객관적인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야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4번. 학생 한 사람. 자, 학생 한 사람. 자, 셈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가 다른 명사의 도움을 받아 수량화될 수 있다. 즉, 학생 한 명, 여기에서 봐봐. 셈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는 뭐니? 학생이지, 그치?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수량화 구성을 이룰 때 원래 학생 한 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명 대신에 다른 명사, 즉 사람이라는 다른 명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 한 사람이라는 수량사 구성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5번. 자, 사과 한 상자, 사과 한 무더기. 이건 뭐예요? 실제 언어 생활의 예를 보여준 거지. 자,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일반 명사를 사용한 수량사 구성이 자주 쓰인다. 마달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쵸?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이제 위에 12번 문제는요. 구체적인 사례가 사실 우리 지문에 다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12번은 사례 적용 문제라기보다 내용 일치 문제였어요. 하지만 13번 문제는 뭐지? 새로운 사례들을 주고 이걸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진정한 사례 적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 지문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한번 그러면은요,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커피 둘요? 커피 두 잔요? 자, 봐봐. 이 커피 두 잔이라고 했을 때 이 잔. 여기는 뭐예요? 그 잔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류사, 이 잔 같은 경우에는요. 잔 자체가 하나의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류사의 역할을 하는 일반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나를 보면은요. 학교 매점에서 빵 둘을 얘들아, 이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뭐니? 이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비문이란 얘기야. 그치? 문법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 빵 둘 안 돼요? 나는 쓰는데? 그럼 네가 잘못 쓰는 거지. 보기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제 언어 생활을 반영하지 마요. 알겠죠? 원래 우리는 실제 언어 생활 별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하지 않잖아. 특히 너희들. 그렇지 않니? 아니야? 아님 말고. 그럴 텐데. 자, 빵 둘을 아니라면 아닌 거야. 자, 그럼 봐봐. 빵 둘은 안 되는데 빵 두 개를은 되죠. 그쵸? 그래서 분류사인 개를 사용하는 건 되는데 생략하는 경우는 이 경우에는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자, 분류사나 분류사의 역할을 하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면 어때요? 다 문법에 맞죠. 하지만 생략한 경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1번을 보세요. 자, 13번에 1번. 자, 1번을 보니까 가와 나를 보니 분류사 혹은 분류사 역할을 하는 명사가 없는 거, 즉 없는 거 얘네들이지, 그치? 없는 이 두 가지는요. 있는 거에 비해서 얘네들에 비해서 제약이 따르는 것 같다. 제약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건 안 돼. 라고 제약을 한다는 거지. 얘는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제약이 따르는 게 맞죠. 1번 맞아? 자, 그 다음에 다를 볼까요? 자, 커피 3잔, 커피 셋, 커피 잔 3개.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커피 3잔 주세요. 커피 셋 주세요. 똑같은 말이죠. 여기 별표가 없는 걸로 봐서 얘는 가능한 말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2번 봐봐. 2번.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자, 다를 보니 커피는 분류사가 없이도 얘죠. 그쵸? 분류사가 없는 이런 형태로도 수량사 구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구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라를 보면 홈이 3자루, 홈이 셋, 홈이 자루 3개라고 돼 있어요. 자, 다와 라를 가지고 3번을 봅시다. 자, 3번. 다와 라를 보니 잔과 자루는 일반 명사가 분류사처럼 쓰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자, 얘네가 봐봐. 무슨 얘기냐면 커피 3잔이라고 분류사의 자리에 잔이 와 있습니다. 그쵸? 홈이 3자루라고 이 분류사의 자리에 자루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잔과 자루가 분류사인가? 아니면 분류사의 역할을 해주는 명사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차이가 뭐라 그랬니? 분류사는 그 자체로 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 뭐야? 걔는 분류사란 말이야. 개 하나, 개 둘. 그 월월 이 개가 아니야, 얘들아. 새는 개란 말이야. 얘는 셀 수가 없잖아. 하지만, 자, 얘네들은 이 경우에 보면 잔 3개. 잔이 셈의 대상이 되죠. 그쵸? 자루 3개라고 해서 자루도 셈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류사가 아니지. 분류사는 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하지만 얘네들은 셈의 대상이 되는 일반 명사이다. 3번도 맞는 설명이죠. 일반 명사가 분류사처럼 쓰인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마와 바를 봅시다. 자, 땅 3평, 땅평 셋. 자, 봐봐. 땅평 셋 안 된다고 돼 있지. 즉, 평은요. 이 자체가 뭐야? 셈의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얘는 분류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발 3켤레 되는데 신발 켤레 셋 안 돼. 자, 이 켤레라는 것도 뭐야? 셈의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켤레도 뭐다? 분류사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을 봅시다. 자, 다에서 바를 보니 분류사는 셈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위치에 놓여? 안 놓이지.
그지? 분류사는 세매대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한참 얘기해놓고 딴소리야. 4번이 답이야. 그죠? 얘가 정답입니다. 자, 5번 편안한 마음으로 봅시다. 자, 마와 바를 보니, 자, 마와 바, 얘랑 얘지, 그치? 자, 평과 켤레는 그 자체가 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구나. 왜? 이 자체를 셀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분류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 4번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자, 그래서 봐봐. 새로운 개념이 나왔지만 얘들아, 글이 또띠또띠하게 보인다? 어떻게 하라고?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가면 어렵지 않겠죠? 분류사, 이런 단어 선생님도 솔직히 말할게. 이 지문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배웠던 거죠.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에서 배울 때는. 하지만 새로운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얘들아 절대 겁먹지 말란 얘기야. 알았지? 지문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 할 거 좀 많습니다. 얘들아, 196쪽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와 수필 복합지문, 그 뒤에 나와 있는 현대시 복합지문까지 다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